중간 정리. 지금까지 고대, 중세, 근대 시기 과학의 역사를 알아보았다. 고대에는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 천동설이 주장되었다. 중세에는 과학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다가 근대에 들어선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선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다. 이를 관측 자료와 수학적 설명을 통해 정립한 인물이 과학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갈릴레이다. 갈릴레이는 기하학을 통해 자연세계를 서술했다. 이후 데카르트의 해석 기하학은 기하학을 대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자연세계는 이제 수와 문자의 계산식이 된 것이다. 뉴턴이 이를 이어받아 세계의 존재자들 뿐만 아니라 그 관계까지도 수학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그는 물체들의 관계로서 만유인력에 관심을 기울였다. 뉴턴 이후 과학은 완성된 듯 보였다.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절대 속도를 갖는 빛을 탐구해서 시간, 공간, 질량의 변화를 설명했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질량에 의한 공간이 휘어짐으로써의 중력을 탐구했다. 이들은 수학과 관찰을 토대로 완벽한 고정불변의 진리를 찾으려 노력했다. 이들의 세계관은 큰 틀에서 절대주의적 진리관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다. 현대 과학, 결정되지 않은 우주의 미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현대 물리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근대 물리학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 이후의 물리학은 아인슈타인을 포함해서 그 이전의 물리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을 갖기 때문이다. 갈릴레이, 뉴턴, 아인슈타인은 공통적으로 동일한 세계관을 갖는다. 그것은 결정론적 세계관이다. 결정론적 세계관이란 우주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우주는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예측된다. 특정 시점의 우주의 물리적 조건에 대해 우리가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주의 과거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들은 절대주의적 측면이 강한 과학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 이름에 상대성이 들어가는 까닭에 상대주의와 연결하려는 견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 상대주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입장으로 관점에 따라 진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역시 관측자에 따라 시공간이 고유하게 측정된다는 면이 있으나 서로 다른 관측자에게도 관측의 결과물은 수학적으로 절대적으로 규정되고 예측되는 까닭에 절대주의적이고 결정론적인 측면이 크다. 이름이 상대성이라고 상대주의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물리학에서 상대주의적 성향을 띠는 견해를 찾는다면 그것은 아인슈타인 이후 현대의 양자역학 정도가 될 것이다. 물론 양자역학의 결과 역시 수학적으로 정리되고 예측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양자역학의 결과값은 확률로만 예측될 뿐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양자역학의 세계는 비결정론적 세계다. 우주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자신이 제시한 상대성 이론에서 탄생한 양자역학이지만 양자역학의 결론인 비결정론에 대해 아인슈타인은 완강하게 반대했다. 양자역학의 대표적인 과학자였던 닐스 보어와의 토론에서 그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며 양자역학의 비결정론적 세계관을 문제 삼았다. 아인슈타인이 보기에 우주는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확률에 의존하는 세계가 아니라 인과법칙으로 견고하게 결정된 세계였다. 이에 대해 닐스 보어는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20세기 동안의 과학적 실험과 검증은 결국 오늘날에 이르러 양자역학이 손을 들어준 듯하다. 실제로 양자역학의 예측값은 매우 정확한 편이고 실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현대 기술 문명에 크게 기여했다.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다만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아무도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가 지적하듯 양자역학은 그 논의되는 범위나 수학적 전문성 그리고 기존의 물리학과 배치되는 철학적 함축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기로 악명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초기 양자역학에서 자주 언급되어 온 두 가지 개념만을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하나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양자역학이 시작된 것은 기술 발전과 함께 원자 이하의 세계에 대한 관측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거시 세계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현대 물리학자들은 미시 세계에 대해 탐구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아무리 작은 세계에 대한 탐구라고 해도 원자나 전자 단위의 수립자들이 뉴턴 역학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듯 했다. 이에 따라 미시 세계를 기술할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해졌는데 이를 양자역학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양자역학은 수립자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탄생했다. 수립자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이를 측정하기가 곤란해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시 세계에서는 관측이라는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내가 사과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사과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내 눈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면 된다. 그럼 우리는 사과의 현재 위치와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내가 지금 탁자 위에 있는 사과를 본다면 우리는 곧 사과의 위치는 우리 집 거실이고 속도는 0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속도를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다. 자동차를 타고 과속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면 며칠 뒤에 집으로 속도 위반 딱지가 날라온다. 거기에는 내가 과속한 위치와 속도가 기록되어 있다. 내가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에서 전자기파를 쏴서 내 자동차를 맞춘 후 반사되어 돌아온 전파를 분석해서 위치와 속도를 확인했을 것이다. 하지만 수립자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제 자동차를 수립자라고 해보자. 자동차 수립자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서 전자기파를 쏴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 수립자가 너무 작다 보니 전자기파를 맞은 자동차 수립자의 속도가 변하고 만다. 이래서는 과속 딱지를 끊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자동차 수립자의 속도에 영향이 없을 만큼 작은 전자기파를 쏘았더니 이번에는 너무 약해서 파장이 돌아오지 않는다. 자동차 수립자의 위치를 도통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이제 자동차 수립자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면 속도가 바뀌고 속도를 확인하려고 하면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 즉 위치 속도라는 기본적인 물리량이 동시에 확정되지 않는 것이다. 위치와 속도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앞서 상대성 이론에서 잠시 설명했듯이 물리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물리학에서 물질을 이해하는 방식은 시간에 따른 위치와 속도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치와 속도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물리학을 진행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근대 물리학을 이끈 아인슈타인은 위치와 속도가 동시에 확정되지 않는 것은 다만 측정 기술이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언젠가 기술이 더 정밀하게 발전하면 우리는 소립자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위치와 속도가 동시에 측정되지 않음이 미시세계의 질서라고 생각했다. 이를 수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하이젠베르크다. 그는 이렇게 동시에 결정되지 않는 미시세계의 원리를 불확정성 원리라고 이름 붙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물리학에 대해 과학자들의 선언이 뒤따른다. 이것이 그 유명한 코펜하겐 해석이다. 코펜하겐 해석은 새로운 시대의 물리학으로서 양자역학의 출발을 알리는 선언인 동시에 아인슈타인까지 결정론적 세계가 끝나고 결정되지 않는 비결정론적 세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코펜하겐 해석이 물리학을 포기한다거나 진리는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적인 선언은 아니었다. 여기서 결정론이 세계가 원인과 결과에 정확히 부합하는 인과론적 세계를 대변한다면 비결정론은 확률로서 제한되는 세계를 말한다. 양자역학은 수학적 확률 안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기술된다. 코펜하겐 해석의 주요 골자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리량이 동시에 측정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다. 관찰하려는 행위가 위치나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자역학에서는 근대 물리학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관측 행위가 물리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서 코펜하겐 해석이 두 번째 결론이 도출된다. 그것은 물리량이 관측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측이 영향을 받는다 라는 것이다. 양자역학에서는 고전 물리학에서 배제되었던 관측자가 화려하게 귀환한다. 고전 역학에서는 누군가 관측을 하거나 말거나 세계는 세계 나름대로 운동하지만 양자역학의 미시세계에서는 누군가가 관측을 할 때야 비로소 세계가 결정되는 것이다. 관측하지 않을 때의 세계는 확률로만 예측할 수 있지만 우리가 관측 행위를 할 때 소립자는 비로소 자신이 위치와 속도를 결정한다.